김정은 입장에서는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 북중러 정상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정치적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북중러 연대가 한미일에 맞서 나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많은 무기 체계를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안보는 러시아와 경제 부분은 중국과 해결해 나가겠다. 이번 전승절 이후에는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특히 이번 일정은 역대 최장 방문으로 기록됐습니다. 김정은이 6년 8개월 만에 중국을 찾은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3년 이상의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게 이제 북중 간의 정상외교의 어떤 공백을 초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러 밀착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최근에 북한의 전략적 지위의 어떤 공고화, 이런 것들을 꾀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베이징 지도부의 어떤 서운한 표정, 이런 것들을 김정은이 분명히 의식을 했을 텐데, 어떻게 시진핑 형님한테 한번 가서 이걸 얘기를 풀어드리고 이래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9월 4일 중국의 전승절 행사라는 이런 초청장이 날라온 거죠. 아, 이때면 되겠다 하고 어떤 긍정적인 참석 의사를 전달한 것 같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최장기 일정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베이징에 머무른 거는 2박 3일입니다. 양쪽에 하루씩 20시간 정도 열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2박 5일이 된 거죠. 이게 김정은 같은 경우엔 과거에 이제 가서 시진핑과 양자회담, 북중 정상회담만 하고 잠깐 돌아보고 오면은 되는 이런 일정이었는데, 이번은 김정은의 첫 다자 외교 무대 데뷔였습니다. 시진핑의 초청으로 26개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가서 시진핑과의 양자회담, 또 푸틴하고도 정상회담을 해야 했고요. 벨라루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여러 국가 관계자들하고도 또 어느 정도 소통을 하는 이런 일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정이 적어도 이틀 정도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총 5일간의 일정이 소요된 꽤 긴 여정을 보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전승절 시점에 맞춰 방문한 데에는 어떤 정치적 계산이 있었나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다자 외교 무대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하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맨날 친구 한 사람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디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자기가 갑자기 가야 된다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푸틴도 오고 시진핑도 오고 또 한미일이 이렇게 결탁을 하고 결합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자리에는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승절 자체의 의미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80주년이라는 어떤 의미,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중국이 소위 말해서 항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일본을 중국에서 몰아내고 2차 대전에서 승리해서 전승국의 지위를 얻은 측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시진핑이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관계 있고요.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 천안문 광장 막루에 올라서 북중러 정상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 이런 정치적 의미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전승절 80주 행사를 계기로 중국이 많은 무기 체계를 선보이는, 첨단 드론이라든가 전투기, 미사일, 이런 것들을 선보이는 자리였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현장에 가서 꼭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70분 정도 중계된 북중러 정상들의 막루에서 전승절 행사 참관하는 이 모습을 보면 김정은이 자꾸 무슨 첨단 무기 같은 게 나오면 시진핑한테 통역을 통해서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만큼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요 군사 퍼레이드에서의 신무기 등장, 이 부분에도 상당한 비중을 뒀던 것 같습니다. 이번 방중이 역대 최장 일정이 된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김정은이 전용 열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굳이 비행기가 아닌 열차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다자 외교 무대에 서는 만큼 자기가 어떤 다양한 일정들을 이번에는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정상 외교뿐만 아니라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었죠. 딸 김주애를 데리고 간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애를
많은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에 공개적으로 세울 수는 없었지만 그쪽과 어떤 인사를 나누는 이런 자리를 가졌을 수도 있고요. 또 후계자로 내정이 사실상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이런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주애도 국제 무대에 처음 이제 나가는 이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김주애가 중국 내 어떤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노출이 되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국과의 어떤 철저한 비공개 은밀한 일정들을 통해 가지고 김주애가 꼭 봐야 될 중국 내 어떤 시설이라든가 만나야 될 사람들 또 방문해야 될 곳 이런 곳들을 찾는 일정들도 분명히 짜여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자체가 과거에 김정은이 방중처럼 그냥 단발성 양자회담을 하고 돌아가거나 이러는 일정보다는 길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열차 여행을 즐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선호하는 거죠. 김정은이 열차를 이용하는 이런 배경을 두고 비행기를 타는 게 무서워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김정은이 실제로 이제 북한 내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거나 한 적이 과거에도 있기는 했습니다. 김정은이 해외에서의 열차 여행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는 거는 열차가 아무래도 항공편보다 안전성이 담보된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이 과거 중국과 러시아 또 이런 곳을 방문할 때 열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장기간 여행했던 이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 어떤 전통, 북중, 북러 교류의 전통을 이어간다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탔던 열차는 북한에서 태양호, 김정은을 파라오인 태양에 비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 같은데요. 과거에 보통 한 14량에서 17량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20칸이 넘는 걸로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대량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딸 김주애를 데리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 주애가 머물 칸도 하나 필요했을 거고요. 그게 침실 칸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좌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주애가 가면서 늘어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용 열차로 이용하면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한 20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베이징에 체류한 시간은 2박 3일이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2박 5일이 된 거죠. 열차에서 오며 가며 하루씩을 이제 더 머문 셈입니다. 이런 장기간 어떻게 보면 피곤할 수도 있는데 열차를 이용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김정은이 항공편보다 열차편을 더 선호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차에는 여러 가지 그 방호 시설들 지붕 위 부분에는 두툼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블랭킷이라 그래서 전자파에 이용한 감청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시설도 돼 있고요. 또 공중에서 닌자 폭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칼날처럼 내리꽂혀 가지고 이제 참수 작전을 하는 정밀 타격을 하는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시설들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전용 열차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안에 인테리어를 바꾼 모습이 드러나요. 과거에는 그냥 커튼으로 치고 밝은 톤이었다면 이번에는 우드 톤으로 완전히 이제 바꿨는데 특이한 거는 김정은이 자신을 상징하는 국무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장 엠블럼 마크에 대한 집착이 정말 커진 것 같아요. 열차 뒤편에 자기 집무실 뒤편에도 그 엠블럼을 크게 해놓고 이번에 노트북을 하나 이제 책상 위에 펼쳐놨는데 거기에도 그 마크를 또 박아놓고 심지어 물을 먹는 물컵에도 박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타는 열차 칸 이번에 보니까 22량인가 그 중에 10번째 칸이 김정은 전용 칸이었는데 과거에는 김정은 전용 칸 김정은이 머무는 공간이 어느 칸이었는지 알 수 없게 다 똑같이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암살이라든가 테러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노출을 안 하는가 이랬는데 이번에는 10번째 칸을 아예 자기가 나 여기 탔어 하고 광고하듯이 큰 금색 그 국무위원장 엠블럼을 딱 새겨놓고 다른 데는 이렇게 노란색 페인트로 이렇게 줄이 가 있는데 그거를 금장으로 이렇게 들려가지고 권위를 더 높이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김정은이 또 이 자기 과시욕, 현시욕 이런 게 또 점점 좀 강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번 행보가 북한 대외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나요? 김정은은 그동안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양자회담, 양자 정상관계를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북한의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다자 무대에 처음 이제 데뷔를 함으로써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중러 정상회담, 3자 정상회담을 이번에 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중국
또 러시아 정상과 하루 간격으로 정상회담을 했다는 점에서 북중러 삼각연대의 이런 부분은 이제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북한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고 향후 북미 관계의 새로운 스텝을 밟아 나갈 이런 가능성들, 이재명 정부와 지금은 거부하고 있지만 결국에 어떤 대화라든가 소통을 해나갈 수 있는 여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김정은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북중러 관계 속에서 북중러 연대가 한미일에 맞서 나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에 놓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승절 김정은의 중국 방문 이후에는 김정은의 외교 행보 이런 것들이 과감해지면서도 신중한 이런 모습들, 양자 간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생각해야 될 게 많아진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지금 유엔 총회에 김정은이 가서 연설하는 문제라든가 에이펙이라든가 다른 국제회의에 와가지고 또다시 다자 외교 무대, 그때는 이제 서방의 국가 정상들도 함께하는 이런 자리라는 점에서 차원이 달라지는데요. 그만큼 이제 김정은 북한의 외교 행보의 보폭이 넓어질 거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 특히 중간에서 시진핑과 푸틴의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아마 줄타기, 담장 위에서 어느 쪽으로도 떨어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게 운신 행보를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수행원들이 평소 해외 일정과는 다른 인사들로 꾸려졌다고 하는데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네, 김정은의 이번 베이징 방문의 수행원들은 이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가장 특징은 군부 원로들, 또 미사일이나 군사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배제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자 외교라는 어떤 성격을 고려해서 김정은이 굳이 군부 인사들을 데려가서, 특히 뭐 군복을 입힌 이런 군부 원로들을 데려가서 자신의 어떤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어떤 집착, 도발, 이런 부분을 드러낼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데려간 그 노동당 간부라든가 내각의 인사들은 주로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조용원 조직 담당 비서는 북한 노동당의 어떤 조직 문제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아마 상징적으로 데려간 것 같고요. 최선희 외무상 역시 외교 행사니까 이제 자리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 이제 가장 눈길을 끈 사람은 김덕훈이었습니다. 내각 총리를 했고 경제통인데요. 지금은 노동당의 경제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리 시절보다 지금 노동당의 경제 담당 비서가 더 권한이 막강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또 노동당의 선전선동부 부부장, 부장 현송월이나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도 사실 둘 다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차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역할은 다르겠죠. 현송월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고는 하지만 김정은의 어떤 측근 수행 비서 역할을 하고요. 김여정은 오빠를 지근거리 하면서 과거 이제 정상회담 때마다 어떤 보좌관 역할을, 책임 보좌관 역할을 해온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격은 다르지만 선전선동부 멤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북한 대사, 중국에 주재하는 이 대사가 자리하고 있었던 점, 이런 점으로 볼 때 중국 내의 어떤 경제 문제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북중 간에 그동안 소원했던 경제 교류, 이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도 느낀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경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호상 경제 관련 협력도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북중 간에 사실 경협이라고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다 협력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북한이 이제 협력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대북 지원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남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원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색하니까 경제 협력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원조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안러 경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안보는 러시아와, 그리고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국과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굳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여름 참 무더웠습니다. 그런데 올 가을이 이에 못지않게 한반도는 정말 뜨거울 것 같습니다. 북중러 연대가 9월 전승절을 계기로 해서 더 견고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한미일의 대북 공조 이 부분이 도전을 받는 이런 상황도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올 가을 정세를 좀 면밀하게 지켜보면서요.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